저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 초반 이한나라고 합니다. 세종으로 내려온 지는 햇수로 2년 차이고 이혼을 한 뒤 중학교에 다니는 딸 김서윤만 데리고 이주를 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낯선 도시로 향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고향을 두고 여기로 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나름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나가셨지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 남동생, 저까지 부족함 없이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사업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남편 역시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나 말씀하시길 자신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또 부모님 사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셨는데 역시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가진 고생 다 하시며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던 보육원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두 집안은 그 보육원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역을 말하긴 그렇지만 큰 기업 단지가 모여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곳에서 두 집안의 사업이 유사업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가족끼리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남편과 제가 성인이 되자 사돈을 맺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이었고 저는 맏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맞선 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그런 솔직함이 싫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은 물론 두 분의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시집살이에 어려움은 없었지요. 하지만 복경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젠틀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피우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이건 완전히 저를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시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 무시하고 대놓고 바람 피울 거야?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시부모님께 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도 계속 바람 피우면 그땐 이혼할 수밖에 없어. 안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시던가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 꼴리는 대로 하시면 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은근 비아냥대는 말투였죠. 저는 제 말을 들으면 남편이 당장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알았다, 미안하다 하며 고개 숙이고 저를 달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도리어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남편이 떳떳한 사람처럼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설마 그래도 사람이니까 당분간은 자숙하고 조심하겠지. 그렇게 믿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낱대로 해서 제 눈앞에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만약 그 모습을 딸 서윤이가 봤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뻔뻔하게 스쳐 지나가는 남편. 저는 결국 그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대낮에 내 눈앞에서 꼭 이래야겠어. 부끄럽지도 않아. 딸 앞에서조차. 너야말로 내 말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라고 했잖아. 멍석 깔아줘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그 말에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잦은 외도로 제 속은 매일 타들어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시누이가 근처에 살아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꽃게철이라며 수산시장에서 사온 꽃게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남편 일로 속이 뒤숭숭해서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오래 본 사람이라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고민 많은 사람처럼 그늘이 져 있네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별일 아니고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피부도 푸석해졌죠? 시간 날 때 사우나 좀 다녀와야겠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꽃게를 손질하며 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오빠 바람 피우죠?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저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설마요. 서윤이 아빠가 얼마나 젠틀한데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시치미를 떼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제 두 손과 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만큼 어색했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계속 꽃게를 다듬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빠, 대학 때부터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결혼하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거 말고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망설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솔직히 말하면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속마음은 어쨌든 이혼 안 하고 살 거잖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체념이 더 커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여자 편력이 있다고요? 바람을 피운다고요? 하하, 어울리지도 않는 얘기네요. 신우이는 제 연기를 다 알아챈 듯 진지하게 제 편임을 밝혔습니다. 혹시 해서 말해본 거예요. 언니, 제가 언니 편이에요. 만약 오빠가 또 바람 피우거나 언니 속을 썩이면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서 제대로 혼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뻔히 알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친정아버지 회사와 시댁 회사의 협력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규모가 작아 가장 큰 거래처가 시댁 회사였거든요. 둘째,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김소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참고 또 참으며 가정을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딸마저 절 속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서윤이는 총명한 편이 아니었어요. 배우는 것도 더뎠고 매사 호기심도 적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그런 아이를 알면서도 시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기만 하면 됐다. 나는 내 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주버님의 딸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 비교가 되니 제 속이 조금은 쓰라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성격도 느긋하고 성적도 썩 좋지 않은 딸 김소윤이를 어떻게든 형님들 아이들 수준에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엄마가 만든다는데 넌 집에서 뭐하냐?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 올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든 성적 좀 올려놔. 아버님은 건강이 최고라 하지만 현실은 달라. 공부 못하면 허름한 꼴밖에 없지. 언제부터 남편이 집안일과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 척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두 형님께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회사 업무 면에서 남편은 두 형들보다 부족한 편이었고 아버님도 중요한 일은 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맡기시며 의견을 주고받으셨지요. 남편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듯했습니다. 제 눈엔 분명 그렇게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두 형님이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남편이 전교 100등을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서윤이가 공부를 잘해서 시부모님께 조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공부든 예체능이든 매사에 흥미와 호기심이 없었고 남편은 무조건 잘하라며 강요만 하니 아이는 남편만 보면 무서워서 덜덜 떨곤 했습니다. 예체능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서윤이가 책 읽는 건 좋아하니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후원하시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던 여학생이 있었고 친정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명문대를 졸업한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 최윤정. 보육원에서 독립한 뒤에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쉬는 날이면 다시 찾아와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은 차분하고 아이들을 참 다정히 대해주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윤정 선생님께 우리 서윤이의 과외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육원에서 자주 배웠죠? 다름 아니라 우리 서윤이 과외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니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시던데 우리 딸도 선생님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윤정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시간 내드려야죠. 사실 저도 사장님께 은혜를 꼭 갚고 싶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잖아요.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 볼게요. 그렇게 윤정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 저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한 뒤로 성적이 쑥쑥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도 언니 동생처럼 잘 지냈습니다. 마침내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입학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칭찬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말했지요. 거봐, 하면 된다니까.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야. 우리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자식도 좋아하지만 공부 잘하는 손주를 더 예뻐하신다니까. 처음으로 남편에게 칭찬도 듣고 시부모님께 인정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윤정 선생님께 더 후한 보수를 드리며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윤정 선생님의 옷차림, 표정, 여자의 직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았지요. 20대 후반, 예쁜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길하게도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남편 같았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집에 왔습니다. 전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급히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향수 냄새가 선생님에게서 풍겨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 시험이라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더 해주고 늦게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선생님께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준비해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다 늦을까 봐요.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때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더니 굳이 붙잡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꼭 저녁 먹고 가세요. 늦으면 제가 직접 바래다 드릴게요. 우리 서윤이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렇게 저와 남편, 서윤이, 그리고 윤정 선생님이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정 선생님과 남편이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새우 껍질을 일일이 벗겨 선생님 밥 위에 올려주고 갈치살을 발라 덜어주는 등 젊은 연인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치를 떨었지만 옆에 앉은 서윤이를 보며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또 굳이 선생님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배도 부르고 바람도 쐴 겸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선생님이 사양했지만 서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와, 우리 아빠 진짜 스윗하다. 선생님, 우리 아빠 멋지시죠?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그저 다정해 보였던 겁니다. 저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차로 내려가 블랙박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도로 상황만 나오지만 음성은 그대로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더럽고 추잡한 관계를 확인해버렸습니다.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윤정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오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안 해요. 대신 할 얘기가 있어요. 앉아요.
그리고 터져나오듯 쏟아냈습니다. 최 선생, 정말 기가 막히네. 난 그렇다 쳐도 어떻게 우리 아버님께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은혜 갚고 싶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그런데 제자의 아빠랑 놀아나. 그것도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그럼에도 우리 아이 얼굴을 보며 수업을 했어. 그게 당신이야?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야? 사모님 부모님을 봐서라도 안 됩니다. 정말 몇 번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진 날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간호까지 해주셨죠. 그래서 그만 그 따뜻한 모습에 저도 마음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너 그 사람 바람둥이인 건 알아? 그 사람 말에 속은 거야. 내 인생 망친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사모님보다 저를 먼저 만났다면 바람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했을 거라고요. 너 바보니 그 말을 믿어? 바람둥이들의 뻔한 거짓말을 믿냐고. 아무튼 남 탓할 것도 없어. 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딸 더 이상 과외 안 받아. 세상에 과외 선생이 너뿐이겠어. 우리 아이하고 맞는 선생이 너밖에 없겠냐고. 내 딸을 봐서 최 선생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정리 잘해. 그리고 내 딸 김서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그랬더니 과외 선생이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무릎 꿇고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단호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 뒤통수에 대고 들려온 말. 저 임신했어요, 사모님. 저, 사장님, 아이 임신했어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미쳐버리겠더군요.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어떤 여자가 맨정신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내 남편 좋아서 가진 아이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보니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날 아주 만만히 봤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이 낳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줄 알았니? 제 말에 과외 선생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죠. 남편이 잦은 바람을 피우긴 했어도 임신은 처음이었거든요. 좋게 말하니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저 보기 싫으시겠지만, 저 꼴도 보기 싫으시겠지만 저와 서윤이 관계를 생각해 주세요. 서윤이랑 저 정이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서윤이 제 덕에 성적 올랐잖아요. 서윤이가 공부 잘하니까 사모님도 사장님께 인정받으셨고 시댁에서도 대우받으시잖아요. 제발 서윤이를 봐서라도 저 자르지 마세요. 이 부분을 약속해 주시면 제가 사모님 자리까지는 넘보지 않을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날 협박해? 내가 임신했다고 내 자리를 꿰찰 줄 알아? 내가 임신했다고 그 사람이 뭐 나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이라도 할 줄 알아? 꿈 깨. 넌 내 남편이 잠시 가지고 놀다 버릴 인형 같은 거야. 어린 게 꿈이 크네. 그러자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말대로 안 해주시면 뱃속의 아이가 서윤이 동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윤이는 어떡하죠? 사모님, 저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못할 게 없어요.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으름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 안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짧은 순간 수십 가지 변수를 굴린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전처럼 우리 딸 과외해요. 대신 절대 우리 딸 앞에서 뱃속의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다, 내 동생이다 같은 말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런 말 했다간 내가 최 선생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반드시 시아버지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요. 알았죠? 하나 더. 내 딸 앞에서는 저번 저녁 식사 자리처럼 내 남편이랑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마. 만약 내가 한 말 어기면 가차없이 그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속이 문드러졌지만
저는 스스로 마음을 죄어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딸 서윤이는 어떡하나요? 남편의 바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속을 썩인 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지워내며 한 집에 살면서도 남대하듯 했습니다. 기대를 접으니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과외가 끝나고 과외 선생이 현관을 나서는데 마당에서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임신한 몸이니 저는 혼이 났죠. 나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다. 잠시 뒤 의식이 돌아왔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정상이 아닌데요. 정밀검사 받으실래요? 그런데 과외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됐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붙들었습니다. 최 선생, 검사 받고 가요. 홀몸도 아니잖아. 집에 가면 혼자일 텐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겠어? 당신 하는 짓 솔직히 도와주고 싶진 않지만 같은 여자로서 말하는 거야. 건강한 아이 낳아야지. 검사 받자. 무슨 검사요? 저 건강해요. 잠깐 빈혈이라 기절한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이왕 병원에 왔잖아.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의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검사를 권하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알았지? 간호사 불러올게. 사모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뜸들였습니다. 5분쯤 흐르고서야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저 위암이에요. 말기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치료를 멈췄어요. 뭐라고? 위암. 그것도 말기? 그런데 그 몸으로 임신을 했다고 최 선생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려도 되는 거야? 어쩌려고 그래? 그 몸으로 낳으면 아이는 정상이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무지해? 속이 뒤집혀 저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위암 환자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도 아이도. 그때 떠오른 최악의 장면들에 가슴을 치며 분노를 눌렀죠. 그러다 내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아이는 어쩌라고? 아이 아빠가 내 남편이니 내가 키울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답이야?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사태를 파악했구나 했는데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아들이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친 김에 위암 말기라는 사실까지 고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가차없이 저를 버렸습니다. 재수 없다. 어디 아픈 년이 내게 엉겨붙어서 송장 치우게 하냐.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럼 그렇지.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 근데 최 선생, 나 정말 궁금해서 묻자. 정말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야? 낳아서 어쩔 건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누가 그 아이를 키울 건데? 보육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한 보육원이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제 아이를 봐달라고요. 전 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 제가 부모처럼 똑같은 짓을 할 순 없잖아요. 전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온 선물이에요. 꼭 낳아서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사모님 댁 과외를 부탁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과외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사모님. 제발요. 그 말을 듣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고 모질게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이 여자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가버린다면 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보살이냐, 호구냐 하겠지요. 하지만 한 여자 사람으로서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가엾은 이 여자를 짓밟은 내 남편이 또다시 미웠습니다. 저는 최 선생에게 힘 닿는 데까지 우리 딸 김서윤 과외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을까봐 아프면 언제든 연락하라 하고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했죠. 처음엔 싫다더니 끝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주 그 집을 들르며 먹을 것을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늦는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수차례 걸었지만 받질 않더군요. 이런 날이 올 거라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치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최 선생 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서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하열로 피가 흥건했고요. 유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 눈에도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비 전액을 제가 부담할 테니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요.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하게 되었나. 미치고 팔짝 뛰겠는 심정이었죠. 그래도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퇴원 수속을 밟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다 놓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있어 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하고 한숨 자. 나 의리 있는 여자야. 최 선생 안 버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자. 제 말을 듣고 그녀는 제 눈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 주었죠.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일으켜 책상 서랍을 열더니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사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그간의 고마움과 은혜를 이 열쇠로 갚겠습니다. 사장님 서재방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예요. 뭐, 사장님 방에 비밀 금고? 네, 사장님 서재에 오래된 그림 액자 있죠. 그 액자 뒤에 금고가 있어요. 옛 금고라 비밀번호나 지문은 없고 이 열쇠로만 열 수 있어요. 사장님 안 계실 때 꼭 열어보세요. 맞아요. 남편 서재에는 오래된 그림이 담긴 액자가 있죠. 그 그림은 남편의 할아버지가 직접 남편에게 준 거라고 했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이라 값어치가 크다며 팔지 말라고. 남편은 그 그림을 애지중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형들을 제치고 나를 준 거다. 자신을 인정받았다고 늘 떠들었죠. 그런데 그 그림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서 액자 근처에도 오지 말라 했던 거겠죠. 배신감이 또 밀려왔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최 선생이 금고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열쇠는 어떻게? 사장님이 혹시 모를 일이라며 저더러 가지고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절 내치면서 열쇠를 빼앗아 갔죠. 근데 제가 하나 복사해 두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사모님께 드리려고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 꼴이구나. 아무튼 저는 그 열쇠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려 그날은 열지 못했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인내심보다 늘 강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한 현금이나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동산 서류와 비밀 계약서. 남편은 우리 가족 몰래 최 선생과 공동 명의로 꼬마 빌딩 2채를 사두었더군요. 더 놀라운 건 4명의 건물을 최 선생 이름으로 이전해 둔 사실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날짜를 보니 아주 작정하고 저를 속였더군요. 때는 우리 딸이 초육 겨울방학. 남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간 제주 겨울여행 다녀와. 외고 합격 기념 선물이야. 전 감사하다며 서윤이와 둘이서 제주로 떠났습니다. 첫날 밤 막 잠이 들려는데 집안 일을 봐주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건태 변호사입니다. 세금 문제로 사모님 소유 빌딩을 잠시 사장님 명의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 사모님 앞으로 두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사장님 앞으로 돌리면 사업자 감면으로 세금이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변호사님, 제 남편과 상의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네,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깨달았습니다. 교활한 짓. 저와 아이를 제주로 내보내놓고 그 사이 건물주 이름을 최 선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손에 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서류 속에서 핑크색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최윤정의 유언장. 최윤정이 죽으면 이 빌딩은 김석진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연놈이도 눈 멀쩡한 저를 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서 불쌍했고 때로는 막내 여동생 같아 챙겨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들고 최 선생 집으로 갔습니다. 유언장을 내밀며 추궁했죠. 사모님, 그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들은 몰라요. 저 이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그랬어요. 자기 일을 도우면 제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고. 그 증거로 사모님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래요. 근데 이런 유언장을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눈빛, 거짓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거짓을 보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픈 몸을 이끌며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더 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꼬마 빌딩 2채 있는 건 확인하셨죠? 어떻게 그걸 보유했을까요? 회사 돈 야금야금 횡령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리베이트 주지 않으면 협력 끊겠다. 사장님 아버님이나 사모님께 말해도 업무 협조 안 하겠다. 그렇게 협박했어요. 뭐라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협박을 했다고? 이 인간 정말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위안 말기라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죠. 그러자 사장님은 가차없이 저를 버렸습니다. 재수 없다. 어디 아픈 년이 내게 엉겨붙어서 송장 치우게 하냐.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 근데 최 선생, 하나만 묻자. 정말로 아이를 낳을 거야? 낳아서 어쩔 건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누가 그 아이를 키워? 보육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란 그곳이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제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전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런 제가 부모처럼 똑같이 버릴 순 없잖아요.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게 온 선물이에요. 꼭 낳아서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사모님 댁 과외를 부탁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과외를 더 하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사모님. 제발요. 그 말을 듣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고도 모질게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병원에 혼자 두고 떠난다면 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겠죠. 남들이 들으면 보살이야, 호구야 하겠지만 한 여자 사람으로서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엾은 이 여자를 짓밟은 내 남편이 다시금 미웠습니다. 저는 최 선생에게 힘 닿는 데까지 우리 딸 김서윤 과외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혼자 있다 쓰러질까봐 아프면 언제든 연락해요. 하고 급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끝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론 자주 들러 먹을 것을 채워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질 않더군요. 이런 날이 올 걸 각오했지만 막상 닥치니 안절부절. 저는 곧장 최 선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서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하열로 피가 흥건했고요. 119점 그리고 응급실. 결과는 유산.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도 그녀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병원비 전액을 제가 책임질 테니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하게 되었나. 미치고 팔짝 뛰겠는 심정이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퇴원 수속을 밟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놓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한숨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있어 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자. 나 의리 있는 여자야. 최 선생 안 버려. 마지막까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쉬어. 제 말을 듣고 그녀는 제 눈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 주었죠. 그리고 힘겹게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더니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사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그간의 고마움과 은혜를 이 열쇠로 갚겠습니다. 사장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예요. 뭐라고? 사장님 방에 비밀 금고가 있다고? 네. 서재에 오래된 그림 액자 있잖아요. 그 액자 뒤에 금고가 있어요. 옛날 금고라서 비밀번호나 지문은 없고 이 열쇠로만 열려요. 사장님 안 계실 때 꼭 열어보세요. 맞습니다. 남편 서재에는 오래된 그림이 담긴 액자가 있었죠. 그 그림은 남편의 할아버지가 직접 남편에게 준 것. 유명 화가의 작품이라 값어치가 크다며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그 그림. 남편은 그걸 애지중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형들을 제치고 나에게 주셨다.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며 늘 떠벌렸죠. 그런데 그 뒤에 비밀 금고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서 액자 근처에도 오지 말라 했던 걸까요? 또 한 번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받아든 그날은 심장이 너무 뛰어 열지 못했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서류와 비밀 계약서. 남편은 우리 모두 몰래 최 선생과 공동 명의로 꼬마 빌딩 2채를 사두었고 심지어 4명의 건물을 최 선생 이름으로 이전해둔 사실까지. 명예 이전 날짜를 보니 작정하고 저를 속였더군요. 때는 우리 딸이 초육 겨울방학.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간 제주 겨울여행 다녀와. 외고 합격 기념 선물이야. 저는 감사하다며 서윤이와 둘이 제주로 떠났죠. 그 첫날 밤 막 잠들려는데 집안일을 봐주는 변호사 김건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세금 문제로 사모님 소유 빌딩을 잠시 사장님 명의로 바꾸셔야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사모님 앞으로 두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사장님 앞으로 돌리면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남편과 상의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네,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이를 제주로 내보내놓고 그 사이 건물주를 최 선생으로 바꿔버렸다는 걸. 분노가 치밀어 손에 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핑크색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최윤정의 유언장. 나 최윤정이 죽으면 이 빌딩은 김석진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연놈이는 멀쩡한 저를 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서 불쌍했고 때로는 막내 여동생 같아 챙겨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 참을 수 없어 저는 유언장을 들고 최 선생 집으로 갔습니다. 내밀며 따졌죠. 그 건물을 내 명의에서 내 이름으로 바꾼 건 알아. 그런데 이 유언장은 모른다고? 네, 저는 쓴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그랬어요. 자기 일을 도우면 제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고. 그 증거로 사모님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셨대요. 근데 이런 유언장을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눈빛, 거짓은 아닌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더 거짓을 보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더 큰 비밀을 폭로했죠. 사장님 앞으로 꼬마 빌딩 2채 확인하셨죠? 그거 회사 돈 횡령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받았어요. 리베이트 안 주면 협력 끊는다. 사장님 아버님이나 사모님께 말해도 업무 협조 안 한다 그렇게 협박했어요. 뭐라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협박했다고? 그 인간 정말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약속 없이 찾아간 적 없었지만 그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를 횡하고 세우고 곧장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 협박해서 리베이트 챙긴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시아버님께도 말씀드렸어야죠.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에 놀라 남동생이 달려왔고 저를 진정시키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매형이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알잖아. 우리 회사 제일 큰 협력업체가 누나 시아버지 회사야. 그 거래가 끊기면 우린 바로 무너져. 사람들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누나 얼굴 봐서 아버지가 참으신 거야. 근데 매형,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 해마다 리베이트 금액을 장난 아닌 수준으로 올려달라 했어.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천하에 망할 놈과 제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다니. 그 길로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부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비밀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으로 꼬마 빌딩 2채를 샀고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정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고, 그 액수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시아버님은 목덜미를 움켜쥐셨고 두 아주버님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이면 곧장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최 선생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빌딩을 샀고 친정회사에 반강제 리베이트를 요구했죠. 거기에 또 하나의 충격. 시아버지 회사 격리부 여직원과 남편이 내연관계였다는 사실. 관계를 맺게 한 뒤 이중장부를 만들고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것. 여직원이 거부하자 남편은 협박했습니다. 넌 유부녀잖아. 이혼당하고 싶어? 애들 다시 못 보게 해줄까? 내 말 안 들으면 유부남이랑 내연관계 맺었다고 소문내서 잘리게 하고 어느 회사에도 못 들어가게 낙인 찍어줄 테니 선택해. 겁먹은 그녀는 그때부터 남편 말대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이자 제 남편.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을 불러들여 저와 최 선생 그리고 여직원에게 사과하라고 호통쳤죠. 처음 남편은 발뺌했지만 큰아주버님이 모든 증거를 내밀고 변호사가 고소장을 꺼내 보이자 그제야 싹싹 빌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회사에 도움되라고 한 겁니다. 꼬마 빌딩도 언젠가 회사에.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죠. 누가 믿겠습니까? 시아버님은 절대 용서 못한다. 더는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어려서부터 절 아들 취급 안 하셨잖아요. 집안일도 회사 일도 중요한 건 다 형들에게만 주고 저는 무시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 목 챙긴 거예요. 아버지가 절 안 챙겨주니까. 전 잘못 없어요. 절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두 아주버님 내외도 시누이 부부도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믿을 만하게 굴었어야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쫓아다니고 깡패 짓거리나 했지. 공부는 안 하고 재수 끝에 겨우 대학 가던 이 회사 들어와서는 일은 뒷전, 그럴싸한 자리만 탐했잖아.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일을 맡기고 중대한 걸 상의하겠냐? 너라면 너 같은 놈이랑 대화하고 싶겠어? 날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 이 자식아. 시댁은 남편을 정식 고발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깊이 사과했고 그간 남편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 전액을 보상했습니다. 남편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을 받았고 범행 기간이 길고 액수도 크며 여직원 협박까지 한 죄질 분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 선생 위원장 건은 직접적 범죄 성립과는 별개였지만 재판부 논의에서 언급되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듯했습니다. 남편은 양형이 부당하다 며 항소했으나 기각.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건 다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수월하게 밟았고 딸과 함께 세종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외 이주 설정 제거. 딸에게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실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이혼 확정 일주일 뒤
최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니 편지 2장이 나왔습니다. 한 장은 저에게, 다른 한 장은 서윤이에게. 저에게는 그저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달라는 말. 서윤이에게는 멋진 꿈을 이루라는 당부. 편지를 읽던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가족이래. 누구나 당연히 가진 그 가족이 없어서 매일매일 울었대. 때로는 막내의 여동생처럼 여겨 챙겨주었는데 그 아이에게 배신까지 당했던 시간들.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더 저려왔습니다. 윤정아,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 많이 받으렴. 지금 저는 세종에서 딸과 살며시 부모님과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서윤이가 있으니까요. 절대 인연 놓지 말자. 시부모님은 늘 그러십니다. 그럼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한국 올라가면 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